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지난달에 발표한 예비치 2.2%에서 1.9%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하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인 3%에는 못 미쳤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3천 건을 기록하며 5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1만 건 증가한 것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5월 중국의 제조업 지수도 50.4를 기록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됐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저치로 전문가들은 5월 PMI가 52.2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5월 무역 수지가 24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0.4% 감소했고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가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일장 1부 시작합니다. 악명 높은 5월이 가고 6월이 됐습니다만 6월 첫날부터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워낙 많이 빠져서일까요? 오늘 큰 폭의 낙폭이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증시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 증시도 약보합, 오히려 코스닥은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죠? 스페인이 심지어 IMF에 돈을 달라고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투자 심리는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방금 전해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지표 또한 동시에 모두 안 좋았습니다. 투자 심리도 안 좋은 상황에 대외적으로 호전된 모멘텀도 없고 사주는 세력도 없습니다. 6월 됐다고 외국인이 사주는 건 아닌데 오늘도 역시 매도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엊그제 나와서 조금 좋아했었던 비차익 쪽의 프로그램 매수세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네요. 오늘은 프로그램 매물만 2천억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증시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오늘장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네, 6월 증시 전망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센터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총선 이후에 코스피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외국인들의 매도세 현재까지 4년 내 최고로 많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또한 전반적인 6월의 투자 방법과 유망 업종까지 짚어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5인 중에 한 분은 KTB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인데요. 코스피가 4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대외 악재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또 포트에서 섹터 전략과 현금 비중 조절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오늘도 정호영 대표님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외국인들이 이틀째 순매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더 팔려고 하는 걸까요? 6월 달엔 증시 상승 기대해도 좋을지, 또 어제 짚어드렸던 개별주인 문재인 테마, 오늘 매수 가능한 자리인지 타이밍까지 저울질해드립니다. 주간 5% 공략지로 오늘은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위닉스 설명 한번 들어보죠. 끝으로 마감 전략은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양증권의 권영문 차장과 함께하는데요. 스페인에 관한 유럽중앙은행의 지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여전히 시장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금을 들고 있는 방법이 더 나은 것인지 관망이 최선인지 전략까지 짚어봅니다. 현재 시장은 1836선입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장중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지수는 하락 출발한 후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장 초반 182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죠. 지수 만회하는 듯 보이더니 기관이 매수폭을 줄이면서 재차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35% 하락한 1836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 2천억 원이 넘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이 매수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2,186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상승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474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도 개인이 매수세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45% 상승한 47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을 통해서는 177억 원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을 통해서는 2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유럽발 악재와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현재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40전 하락한 1,179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상승폭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1.65% 오르면서 123만 1,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운송장비 업종이죠.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현재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43%, 현대모비스도 1.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97,9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LG화학이 현재 3% 가까이 밀려나면서 28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한국전력 1.33% 오르면서 2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15% 오르면서 3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서울 반도체는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안랩이 3.22%, 파라다이스가 1.62% 오르면서 현재 1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은 약 보합권에서 SFA도 1.1% 밀려나고 있고요. 반면에 젠백스와 SM은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 역시 2.62% 오르면서 현재 3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락 업종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증권과 또 건설 업종이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죠. 키움증권이 이상급등 하루 만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월말 수익률 관리를 위해 윈도우 드레싱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키움증권은 13%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2.58% 오르면서 4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모두 1%대로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4.49% 하락하면서 현재 38,3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건설사들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에 건설주 주가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이 2.86% 밀려나면서 64,6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GS건설과 삼성물산도 역시 2%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대림산업이 현재 5%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셀트리온이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화장품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관련 주가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인수설이 사실 무근이라는 셀트리온이 발표에 현재 주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모습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나가 2.5% 상승하면서 1,8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그래도 꿋꿋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 콜마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코스맥스와 제닉도 현재 상승폭을 축소하고 각각 3%와 4%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샤인이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LG화학 등과 함께 2차 전지 원천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샤인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1,460원 오른 11,4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마트가 정치권의 유통업계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유통업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가 4.36% 밀려나면서 25,250원에 거래가 되고 252,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김혜선 캐스터 시황 잘 들었습니다. 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5월이 지나갔는데요. 6월은 과연 기억하고 싶은 달이 되어줄까요? 각 증권사별 6월 증시 전망 한 대 묶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삼성증권은 1720에서 1900을 얘기하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1770에서 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1800에서 1900, 대신은 유일하게 1800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믿고 있는 것 같네요. 하나대투증권은 1740에서 1920, 참고로 전 저점은 1779.4포인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증권의 예상 밴드도 한번 보죠. 1750에서 1920, 그리고 동양증권도 1770에서 1920. 적어도 지금 제일 밑에 있는 하나증권의 경우를 보면은 못 가도 1900은 간다. 이렇게들 보시는 것 같아요. H&T 투자증권도 1750에서 1950. 가장 낮게는 1700, 한 20 정도가 나왔고 가장 높게는 2000포인트까지 예상 밴드가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6월 변수들 한번 짚어보죠. 삼성증권은 유럽 위기의 이벤트, 미국의 Q3 여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동향까지 변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20의 대응 방안과 그리스, 프랑스 총선, 그리고 미국의 역시 고용지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대신증권은 유일하게 유럽 변수만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그리스 총선, 유럽은행의 자본 확충, Q3 가능성, 전반적으로 유럽에다가 좀 더 더한다면은 미국, 그리고 중국 변수까지 꼽고 있네요. 자, 이번에도 역시 신영증권의 주요 변수 이어가 볼까요? 유럽 위기의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동양증권은 ECB 통화정책과 그리스 역시 선거, EU 정상회담, 그리고 독특하게 2분기 실적에 관한 기업 이익 모멘텀 변화 추이도 중요하다고 변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H&T 투자증권은 유럽 정책 변수와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여부, 그리고 하나증권은 역시 그리스 재총선과 ECB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 경기지표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만 모두 다 유럽에 관해서는 꼭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심 업종 한번 살펴보죠. 자, 센터장님들은 6월에 어떤 업종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삼성증권은 화학과 건설, 조선과 같은 낙폭과대 플러스 IT 자동차 실적 호조의 컨비네이션인 것 같고요. 현대증권 역시 비슷하네요. IT 자동차 플러스 중국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소재와 산업재 50대 50 바벨 전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센터장님이신 하나대투증권의 IT 자동차 플러스 화학 건설도 별달리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대신증권만이 유일하게 조선주만을 보자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대신증권은 6월 달에 1800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보는 그런 증권사 중 하나입니다. 자, 계속해서 신영증권의 관심 업종을 좀 보면요. 자동차와 소비재, 비슷한 섹터인데요. IT가 빠져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통 자동차 언급하시면 IT도 같이 보는데 H&T 투자증권도 IT 자동차 소비재, 그리고 하나증권은 독특하게 IT의 은행 조합을 얘기하고 있고요. 동양증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반도체 장비, 전자 부품, 그리고 항공, 기계, 호텔, 레저도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아까 아마 변수 중에 이익 모멘텀이 있어서 실적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해 주신 듯합니다. 네, 이 가운데서 오늘은 6월달 1740에서 1920포인트 정도 박스권을 예상해 주신 하나대투증권 센터장 김지환 센터장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할 정부가 향후 긴축에 대한 재협상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략 1800포인트대에서 지그재그 형태의 조정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총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대략 195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그리스 사태의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선침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천상 6월 총선 이후에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보다 더 안전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에서 경선을 하고 있는 정당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 신민당하고 사회당이 1,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합계를 하더라도 아직 과반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존 내에서 긴축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리자의 지지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현재 집권당이 2차 총선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긴축안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그 유로권 내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시에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혹은 시리자의 지지율이 높아서 제1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긴축에 대한 재협상론이 부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로존으로부터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증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 될지 사전에 예단하기보다는 결과를 지켜보고 투자에 임하는 게 더 안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략 시장이 싼가 비싼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유럽 사태가 터졌을 때 시장 퍼 기준으로 7.9배, 현재 지수로 환산하면 같은 배수라면 대략 1750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스 사태가 긴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이상 현재를 저점으로 해서 1950대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그리스의 유로권 이탈 가능성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형태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수 기준으로 175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이탈은 한국 증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럽은행권들이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해서 빨리 현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인 유로 사태가 진정되어야 이 문제도 해결된다 해서 조건부로 유럽 사태의 해결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외국인의 한국 증시 매도 압력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 증시 자체만으로 보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PE 기준으로 8배대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중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 주시장의 매력도는 살아있다 해서 외국인들이 유럽 사태만 진정되면은 다시 어느 정도 재유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MSCI 신흥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선진지수로 상승이 되면은 신흥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은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고 반면에 선진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은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선진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선진시를 시장으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은 향후 1년 후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업 이익의 방향이나 그 다음에 엔화의 초강세 현상을 감안하면은 자동차나 이 IT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좀 짧은 기간으로 이야기하면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 가능성, 연준의 QE3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많이 빠져 있는 산업재 주식들, 예를 들면은 건설, 화학 이런 것들의 반등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투자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이 기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IT나 자동차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심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경기 부양 기대가 남아있는 산업재 주식들, 건설, 화학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의견 봤는데요. 변동성 확대 국면 속에 바닥 확인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런 분석을 주신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형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형진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거의 뭐 1800 이렇게 50까지 올라오면서 낙폭 대비 50% 올라와서 변곡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신 바 있는데 그 후로 약간은 내렸지만 또 많이는 안 빠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그재그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 이어질까요? 예, 계속 옆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제는 저 변동성이 또다시 커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 2차 총선이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그 이전에 한번 또 어떤 그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어떤 그 해외 이벤트를 놓고서 그 일정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 흐름을 한번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요. 근데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그 이동평균선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 이동평균선의 하락 압력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을 한번 찾아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로 놓고 봤을 때요. 그 5일선하고 10일선은 지금 이동평균선이 상승 전환을 한 상태고요. 선물지수로 한번 본다면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전환을 했고요. 10일 이동평균선은 거의 이제 하락이 진정이 되면서 상승 전환이 임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이 추세선 내려오던 그 이동평균선의 하락 압력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완화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실제로 장중 흐름을 봐도 예전처럼 이 저점을 지속적으로 막 깨고 내려가는 그런 불안하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하락 조정의 모습은 아니고 시장 분위기도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1840포인트에서 50포인트대 그 매물에서 단기적으로 좀 저항으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지수되기 때문에 좀 밀리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쉽게 많이 밀리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변동성이 확대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기적으로 보면은요. 보통 우리가 이 반등, 폭락 이후의 반등을 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을 보통 기대를 해보는데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은 어디 있는가 보면은 1880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1850에서 80포인트까지 다음 주에 변동성 위로 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하루에 한 7포인트 내지 8포인트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틀이나 3일 지나면 시장이 가만히 여기 멈춰 있다 하더라도 21일 이동평균선이 1850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변동폭의 상단까지 이 저항선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 저항선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더 밀려버릴 것인지 그에 대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2, 3일 정도 남은 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되겠죠. 다음 주 현충일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또 분석을 해본다면 이동평균선 말고요. 패턴 분석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18일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779포인트 저점을 찍은 이후에 5월 21일부터요. 오늘까지 거래일수로 8일 동안 같은 지수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20에서 보통 1850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움직임이 형성이 되면서 차차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또 고점은 낮아지면서 삼각 수렴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통한 분석 말고라도 또 패턴 분석상으로도 이제 변동성 확대가 임박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 2차 총선이 있는 17일 그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옵션 만기일이 있는 14일 뭐 이쪽에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께 변동성이 한 번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생각해보고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뭐 그냥 이벤트 어떤 일정을 놓고 6월달 중순쯤 전후로 변동성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면밀하게 다음 주 초반 정도 21선이 내려오는 1850 정도에 딱 맞닥뜨렸을 때 변동성이 훨씬 생각보다 빨리 커질 수 있음을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현금 비중하고 이제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짧게 순환매가 돌아서 조금만 홀딩하고 있으면 곧바로 수익이 이제 안 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적극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적인
기본적인 그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 하에서는 1850포인트가 상단에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 1850포인트대에서는 현금화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830포인트 이하에서는 이게 2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그 매매가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종목들 요새 보면은 장중에도 뭐 3%에서 5% 정도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3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 전략을 좀 찾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번 주 내내 이제 가능했겠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변동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로 터져버린다라고 한다면 1850포인트에서 매도가 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께부터는 이제 1850포인트에서의 그 현금화 비중은 50%까지가 아니라 한 20, 30% 정도 예전 비중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 변동성이 나타나서 만약에 1850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보통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1900포인트까지가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 1900포인트까지 갔을 때 보통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로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아래쪽으로 제가 변동성 확대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도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 하면은 제가 이번 시장이 지난 작년에 8월의 폭락 이후에 나타나는 그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폭과 지금 반등의 폭 최대치를 구해본다면 1900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서 위로 반등이 나오면 1900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위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은 이 점 말고도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 수급 쪽에서 좀 많이 그동안의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의 지난달 주식은 계속 매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선물 시장 쪽에서 좀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요인이 외국인 매도 누적 수량이 한 16,000계약 어제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수량이 700계약 정도밖에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수량에서 17,000계약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러면서 베이시스 악화되면서 차익 잔고가 나올 수 있는 수량 중에서 거의 이제 매수 쪽에서는 거의 다 나왔고요. 이제 신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순차익 잔고로 계산을 하면은요, 이제 차익 잔고에서 5,800억 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매수 잔고 2조 원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2조 5천억 매도가 4월 말부터 지금 쌓여 있다,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나올 수 있는가를 놓고 보면은 한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된다라면 여태까지 나온 것만큼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면은 만기까지 갈 때까지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지금 매도가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물량 이미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압박감은 더 덜어질 수 있다. 이 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었던 그 변동성이 하방 쪽으로만 가지 않고 상방 쪽으로만 상방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서 시장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포트폴리오 비중 면에 있어서는 저는 IT 쪽은 좀 많이 낮춘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금 쪽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35% 현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IT나 화학산업재 이쪽의 비중을 조금 낮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필수 소비재 지난주까지는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필수 소비재 쪽도 폭락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의 비중도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IT하고 산업재 쪽이 탄력면에서는 필수 소비재나 내수 경기 방어주 이쪽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이 내려버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필수 소비재 역시 탄력이 살아날 수 있고 이미 어제 오늘 반등을 이미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 같은 쪽으로는 이제 조정 시에 또 마찬가지로 IT나 산업재 같이 비중을 좀 늘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25%까지 지금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T나 화학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하고 바로 연동이 돼서 시장이 올라가면 현금이 좀 늘어나는 것이고 내려가면 현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등락은 이번 주 말고도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매주 그런 급등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고 급등락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폭락해버린 필수 소비재도 일단은 비중을 조금 늘리는 전략 추가로 얘기하셨고 1850에서는 일부만 현금화, 1900도 일단은 염두에 두자는 위쪽으로의 변동성도 많은 부분에서 짚어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과 그리고 공략할 만한 종목들 들어보는 시간이죠. 전화 연결돼 있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물의 사흘째 지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6월 첫 번째 거래일 파란불 켜놓고 있는데요. 네, 금일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깨파락 후에 상당히 반등을 많이 해서 마감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혼조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등락 이유는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와 수급 동향 모두 다 매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번 주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제 양봉이 나오고 또 플러스로 마감하는 경향이 좀 있어갖고 투자자분들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반등한 이유가 사실 알고 보면은 선물 옵션 동향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어떤 지지 덕분에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움직이는 지지대는 1803선대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보면 한 1820선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6월 증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6월에는 최저점 확인 후 중기 상승이 시작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그 저점이자 2012년 저점이 1779였습니다. 바로 5월 18일에 기록했는데요. 1779가 한번 깨졌다가 올라오든 아니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지지가 되든 저는 6월부터는 최저점 확인 후 중기 상승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주셔야 되느냐?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와 관망 모두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1800선이 다시 한번 무너지면 매수와 보유 관점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초단타보다는 이제 중기와 단기로 혼용해서 접근해 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이오 업종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오늘도 코스피의 의약품, 코스닥 제약이 좋은데 왜 이걸 보자 그랬냐면 만약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다음 주에도 반등이 나와주고 계속 지지가 된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도 바이오 순환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음 주에 셀트리온이 약세가 펼쳐지면은 바이오 쪽은 포기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처럼 좋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 준다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코스피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 제약 쪽에 베팅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다시 1830에서 40 사이에 있는데 그렇다면 주식 비중은 얼마큼 담아볼까요? 네, 오후 2시 50분 기준입니다. 오후 2시 50분에 찍히는 지수를 보시면서 종가 비중을 정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인데 실제로 지금 1850선 미만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직장인이 50%, 전업 75% 정도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고요. 만약에 1825선이 이탈된다 그러면은 직장인 25%, 전업 50% 정도 해주시면은 나름대로 위험 관리도 되면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종가 공략 테마주는 어떤 종목 선택해 주셨나요? 네, 업종은 일단 생략하겠고요. 네. 테마주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문재인 관련주 계속 언급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테마주는 문재인 관련주를 계속 한번 공략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던 그 코스닥 테마주 중에서 보면 이제 코스닥의 SNS 관련주가 있습니다. KAINX부터 해갖고 몇 종목이 있는데요. 5월 하순부터 강조해드렸는데 혹시라도 SNS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중기로 대응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강연회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아니고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저는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서 주간 단위 일주일 내 5%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얘기 나눠보는 5%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으로 가서 박현상 대리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던 NC소프트, 뭐 말씀하신 다음날 곧바로 5% 이상 오르면서 수익도 꽤 많이 난 것 같아요. 점검부터 해주실까요? 예, 뭐 수익이 꽤 많이 나진 않았고요. 그래도 최근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C소프트라는 주식의 특성상 지금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뭐 차트를 보시면은 종목이 쇼크가 나온 다음에는 다른 종목처럼 뭐 쌍바닥이라든지 어떻게 진짜 수렴 구간이 없이 원래 원봉에 좀 올라가는 좀 수성이 좀 있어서 추천을 좀 드렸고요. 뭐 다음 달에 6월 달이죠. 오늘 1일이니까는 신작 출시 기대감이 역시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가에 대한 거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걸로 넘어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오랜만에 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좀 작은 종목 갖고 나왔어요.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습기 만드는 업체고요. 제습기 업체 자체는 지금 최근에 좀 여름이 다가오면서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가 나타나고요. 제습기와 더불어 냉온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같은 부분 제품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37% 정도 급등해 있다는 레포트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절적인 효과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성수기 효과가 같이 좀 너무 올라가 있다는 모멘텀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오늘 좀 수렴하고 좀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달면서 좀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종가는 알 수 없고요. 일단 오늘 종가에 매수사 추천을 하는 걸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일주일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짧게 잡겠습니다. 그 목표가로는 4,200원, 손절가로는 어떻게 보면 5일선이란 21선 밑에 맞닿아 있는 3,500원을 같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21선에서 정확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위닉스. 오늘 종가 매수 그리고 4,200원까지 목표가 불러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1,837포인트, 한 어제 종가 대비 5, 6포인트 정도만 빠지고 있고요. 환율은 많이 안정됐습니다. 완전히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1,177원대.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좀 세워보죠. 오늘은 동양증권에서 권영문 차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수익이 나면 곧바로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일단 유럽이 또 한 주 동안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줬잖아요. 뭐 스페인이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이 루머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또 지켜보셨는지. 예. 우선 뭐 스페인 문제가 이번 주 한 주에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였는데요. 우선 그리스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와는 그 유로존에 속해 있는 나라들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어떤 경제 규모를 봤을 때도 그리스와는 틀리다. 그리스는 이미 그리스 국채를 은행권들에서 대부분 상각을 했고 75% 이상 상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준이다라고 하겠지만은 스페인은 문제가 좀 틀리죠. 이거는 이미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스페인을 두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네.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화두가 되었었다라고 볼 근데 수가 유럽 있겠는데요. 중앙은행이 안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예, 뭐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쉽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워낙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스페인 자구적인 그런 노력들이 없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ECB의 어떤 고민 또한 깊어지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봐지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일단 두 가지 정도로 한번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한번 그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그 향후에 이제 나왔었던 뭐 이런 악재들이 악재에 상당히 둔감해지는 시장이 연출이 되면서 지난 5월 18일 날 저점을 찍었을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관점의 근간에는 기본적으로 스페인 자구책 강구로 인한 ECB의 지원 문제가 되면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라면은 뭐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 반등의 에너지를 보셨다시피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빠질 때는 뭐 50포인트 이상씩 급락하는 형태로 빠졌었는데 반등은 뭐 30포인트도 상당히 나오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재차 하락 N자 형태로 지난 18일 저점이 깨지게 되면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데요. 만약 그렇게 그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라면은 그 근간에는 아마 스페인 자구책 이 지연이 되면서 어떤 ECB의 지원도 되지가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페인 국채 수익률 급등하는 형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의 에너지 자체가 워낙 미약하다라는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조목조목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좀 시나리오를 A, B로 짜주셨지만 지금까지 시나리오로 거의 흘러간 바 없기 때문에 특별히 유럽 이슈는요. 정치적인 것들도 많고 또 생각 외로 많이 복잡하고 해결책도 뭐 생각지 못한 쪽에서 또 해결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저점인 1780포인트 기준으로 차트 보면서 좀 대응법을 일러주시죠. 만약 깬다면 사야 되는 건지. 네. 우선 뭐 종합주가지수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봉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5월 초부터 해서 계속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뭐 큰 갭과 갭을 이제 동반하면서 이렇게 크게 음봉을 맞는 모습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각도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내려갈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갔는데 반등은 상당히 좀 낮은 각도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본다라면은 이러한 각도로 봤을 때도 이러한 반등의 에너지는 약하고 내려가는 폭은 강하다라는 점에서 강하게 내려가고 약하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한 차례 강하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그 정황들을 볼 때도 이러한 차트와 맞물려 들어서 볼 때도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7일 날 그리스 총선 2차 총선과 관련이 되어서 그때까지는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조세가 계속 거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전저점까지 이르렀을 때 사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시장이 투매라고 할 만한 그런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서는요. 이제 낙폭 대비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저런 특별히 스페인 덩치 큰 나라의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지만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 그제도 계속 전약 후강 어떻게든 누가 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1850까지 가주면은 1900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조금 다른 의견이신지. 네, 단순히 지수상으로 1850이 간다고 해서 1900까지 열어둬야 된다. 사실 근거가 좀 미약한 것 같고요. 그보다는 지금 주가가 먼저 저번 달부터 해서 빠진 이유를 해소할 만한 요인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 그런 기대감이 충만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수는 다시 떨어지기 전 부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1850을 넘는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1900을 넘을 수 있다라고 속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하락 추세이다라는 점에서 공격적 매수는 투매 시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충분한 현금 비중을 유지를 했을 때 좋은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충분한 현금 비중 유지를 좀 공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동양증권에서는 6월 밴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우스
SBS 빼고 우리 권영문 차장님은 6월을 어떻게 보시는지, 투매가 나오면 그때 정도에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실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계속 현금. 어떤 분들은 이 이제 변동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빠르게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네, 그렇죠. 우선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낙폭 과대한 종목들의 개별적인 이런 반등 부분들은 얼마든지 뭐 하루하루 건너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종별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폭을 본다라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잡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지고 조그만한 그런 수익을 노리기 위해 들어간다라는 거 본다라면은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매매이고 투자이겠죠. 그래서 네. 오히려 뭐 사실 뭐 쉬는 것도 투자라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비춰보았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확실한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쉬면서 현금을 들고 관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아지고요. 역시나 이제 투매라는 부분, 쇼크가 나오면 사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의 어떤 위기가 또 유로존을 전체 붕괴를 시킬 만한 이런 부분들 해소를 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쇼크라든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뭐 독일이 조금 고집을 꺾는다라든지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좀 용기를 좀 내보자. 그 이전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는 불가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설프게 흔들릴 때 괜히 뭐 이것저것 사지 말고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규 종목은 없으시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전주 포트폴리오와 같게 현금 비중 70%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네. 특별히 신규로 뭐 들어간 종목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뭐 기다리는 그런 조건들에 부합이 됐을 때만 매수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한 종목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SBS 콘텐츠 허브가 나오고 있는데 차트나 가격 설명 수익률 보기 이전에 한번 지난주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SBS 콘텐츠 허브 뭐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내수주에 속해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가격대가 이미 선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트렌드에 맞는 소위 방어주 뭐 이런 성격이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SBS 콘텐츠 허브 최근 들어서 이제 한류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 들어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어떤 일본 쪽에서 그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쪽 콘텐츠 쪽 수요가 많고 그리고 한류 열풍에 따라 가지고 더욱더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 회사의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SBS 콘텐츠 허브가 그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위치를 볼 때도 충분히 좀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이 받았다라는 점이 가장 좋은 네. 이 종목을 권할 수 있는 좋은 점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하락 기조가 좀 변화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 가지고 변화의 기조의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것이 저번 달 24일이었죠. 상당히 큰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갭을 동반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조정폭은 얕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얕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우리나라 시장과는 반대로. 다른 모습이죠. 예. 그래서 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조금 된다 그러면은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매수가 1,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350원입니다. 손절가 1,250원인데요.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만 유념하셔서 보유해서 들고 가신다라면은 이 장에 좀 괜찮은 수익률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간 사실 좀 선전을 해서 60일선 살아있는데 원래 말씀하셨던 매수가 1,900원보다 오늘 시장 하락으로 1,700원 좀 쌉니다. 오늘 신규 매수도 가능한가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손절가 1,250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갭,
하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갭을 메우지만 않는다라면 여전히 제가 좋게 봤었던 부분도 유효하다라고 네. 생각하시고요. 신규 매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SBS 콘텐츠 허브 30% 정도 비중 담고 계신데 손절가만 1,250원 잘 지키시면 오늘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요. 외국인이 어제 이 자리에서는 비차익으로 굉장히 많이 사줬는데 오늘은 특별한 그런 모습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30선 중반, 원달러 환율은 일단은 하락해 줄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